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 윤석열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든 생각은 도대체 공직자, 특히 강요를 어떤 자리로 보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에도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 나라의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한 걸까요?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건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손에 민주주의가 달려있다. 대선 후보 사퇴 결단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정말 좀 새겼으면 합니다. 다 똑같이 생각하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자격이 있습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이 중복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 더위의 한가운데 있는데요. 지가 시간 지나가면 또 말복되고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더위의 한가운데 와 있다 하는 말은 이제 곧 선선한 가을이 온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 아침 댓글에 서로들 이렇게 격려하는 글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김민선님, 전주도 습도가 장난 아닙니다. 시원하게 물 마시면서 오늘 또 안전한 하루 되세요. 그러셨고요. 습도가 참 높죠. 김민선님, 정어리대 여러분들 오늘 보양식 드시고 뜨거운 더위 이겨내십시오. 목포 어매님, 오늘이 중복입니다. 초복에 복다림 못하신 분들 중복다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또 맛있는 것 드시면서 이겨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정아님, 11시 되면 자연스럽게 접속하는 하루 일상. 정어리 한 명 추가요님, 요즘은 습관이 돼서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그러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더위에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 하시면서 또 더위도 이겨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우리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글래머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은 네. 더위 잘 이겨내시는 편이에요? 아니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어가지고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여름이 조금 겨울보다는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세요? 예. 그것도 바뀌어요, 나중에. 체질이요? 예. 옛날에 저도
더위가 너무 힘들고 아주 싫었는데 또 언젠가부터는 오히려 더위는 견딜만 하고 이제 겨울이 막 힘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2시간 걸어갔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 이 더위에. 땀이 정말 비오도 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습해갖고 훨씬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습도가 높아요. 예. 예. 아까 어떤 기사 보니까 지금 습도가 100%라고 뭐 그렇게 나오던데. 이야. 그런데도 2시간씩 걷고 네. 대단하십니다. 어제 누구 덕분에 잘 걸어갔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간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보면서 그런 생각 저만 했을까요? 아니 김철근 총장님 어떤 생각 들었어요? 사람이 저렇게 없나 막 이런 생각 안 들던가요? 아니 방송 기자 출신의 그 인사들이 이준숙보다 못한 사람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물어보면 자기 소신껏 답변도 못해요. 그 자리는 탐하고 싶고 욕은 먹고 싶지 않고 예? 아 그렇다고 뭐 자기 소신껏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다 아는 5.18, 5.16 그 성격 규정을 못해요? 5.18이 사태입니까 민주화 운동입니까 이 얘기에 답변을 못해요. 근데 네? 뭘 이야기를 하면 확실하게 그러면 자기가 소신이 그렇다고 그러면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그걸 물어보면 꼭 무슨 뭐 딴소리라고 건건이 답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답변하는 태도를 봤더니요. 일단 자기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법률과 대통령의 인식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5.18과 관련해서 상당히 폄훼하는 글에 막 좋아요 누르고 해당 영상 올리고 아주 극우적인 이야기들을 해왔고 그게 자연인이었다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의 공정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가치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묻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과거에 한 어쨌든 우려되는 그런 지점들을 그냥 인정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윤경호 소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하긴 한데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였어요. 근무했죠. 거기는 2006년에서 9년인데 MBC 네. 윤경호 소장님은 매일경제 계실 때 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진숙 씨가 이제 MBC 기자 뭐 이라크 정군 기자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자라고 하는 어떤 그 상식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원래 그랬나 아니면 저 사람이 헷가닥 변했나 궁금한데 좀 어땠어요? 저는 분명히 사람이 변했다,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일선에서 저희들이 뛸 때는 기자들끼리 서로 진영이 나뉘어서 너는 어느 편, 너는 뭐 이쪽 편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거 없었죠. 무슨 없었지 편이 않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소속한 매체에 따라서 미리부터 너는 이쪽일 거야, 이쪽일 거야 이것도 없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선 그 특파원을 하다 보면요 개인적인 이 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과의 만남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진숙이라는 저보다 언론사는 뭐 선배입니다만 이진숙이라는 기자에 대한 이미지는 뭐 한없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와서 2012년 언저리였죠. 이제 자꾸 뉴스의 중심에 이제 올라서고 그 중심에 보니까 결국 노조와의 싸움 이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저께 청문회도 나오지만 홍보국장 겸 MBC 대변인 그리고 나중에는 뭐 기획조정본부장인지 실장인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측의 입장에 서다 보면서 뭔가 사람이 좀 변한.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이제 극우라는 표현이 어저께 많이 등장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김천근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리고 정의도 이미 다 내려져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답을 거부하는 뭐 이런 거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일부러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일부러 변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얘기의 신뢰가 딱 사라져 버리대요. 특히 저는 어저께 그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던데 그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인. 예. 이제 그에 대한 대칭의 개념으로 아마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공직자, 물론 이건 명확한 개념이에요. 근데 공인이라는 범주는 사실 이제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수록 엄청나게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그 잣대를 하다 보면 MBC의 저런 고위직, 그다음에 언론인 공인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대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 논리도 저는 참 웃기고요. 정말 가관은 손가락 운동이라는 그 표현. 그래. 저 오늘 그래서 그거 정말 한번 저는 좀 그거에-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기본적인 태도가 네. 저 오늘 뭘부터 갖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의 왜곡된 역사 인식,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잘못된 태도를 먼저 좀 짚어볼까라고 하는데 얘기 나오신 김에 손가락 운동 그런 표현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드래곤 씨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무리 민주당이 반대를 해도 이준석은 이 시간만 지나가면 당연히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 보는 내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할 테면 해봐. 뭐 어차피 너네들 뭐 나 동의 안 해줄 거고 그래 봤자 대통령은 나 임명해 줄 거고 이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청문안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인일 때 가치관을 묻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치관을 그대로 이제 유지시키면서 공직을 수행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자연인과 공인이 딱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SNS 글로 줬던 이런 공천장도 뺏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딱 무자르듯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진숙 카드를 이 시점에 이렇게 강경하게 뽑아 들었는가?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8월 달로 예정돼 있는 이 방문진 이사진 등과 관련해서 이른바 KBS, MBC, EBS까지 다 어쨌든 권력의 수하에 놓겠다는 의중 아니냐. 그리고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철한다라는 걸 어제 청문회 태도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해야 될 일은 MBC 사장 교체하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탄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 거의. 그 전에는 탄핵 안 됩니까? 임명을 하면 임명하자마자 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MBC가 민주당이 그러는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행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행위. 정치적으로 탄핵을 걸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너 그거 하고 탄핵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거 하고 너 버려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그 이진숙 후보자가 하는 행위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꼬투리 잡히진 않겠다. 답답하고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뭔가 결정적인 게 잡혀서 낙마하는 사태는 막겠다 해서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아예. 예? 국민들이 보고 저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고 나는 대통령한테 임명 받을 테니 의원들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라. 나는 답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MBC 뜯어 고치려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뜯어 거죠. 고치는 게 아니고 MBC를 자기 편의 그 경영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뭘 뜯어 고칩니까, 고치기는. 뭐 사장 바뀌면 그게 바뀝니까? 뭐 MBC 구성원들은 사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택도 없습니다. 네. 자, 한번 그 태도부터 보십시다. 한영숙님, 이진숙 왕싸가지였어요. 과방위원장이랑 인사도 안 하고 들어가다가 통쾌하게 한 방 맞았지요. 정말 예의도 염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보는 내내 우라통이 치밀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참 몰상식하고 뻔뻔스럽게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그 선서문을 위원장한테 전달을 하죠.
그리고 대체로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또 악수도 하고 돌아서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어제 그걸 생략을 해버리더라고요. 당황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국회 와서 쫄아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랬는데 아니 윤경호 소장님 이진숙 씨가 대전 MBC 사장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장하면은 표창장도 주고 뭐 직원들 격려하는 상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반대의 입장에서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주관하는 아니 그 절차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연말에 무슨 뭐 상을 이렇게 딱 표창장을 줬는데 직원이 받고 팅 돌아서 가면 기분 좋겠어요? 그 아까 저 미국 얘기를 하셔서 그 제가 처음에 워싱턴 가서 상원이든 하원이든 여러 모습 중에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쪽은 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진술자 예. 상대가 오로지 저쪽 반대편에 본인은 혼자 앉아요. 주위의 스태프들 앉을 수 없어요. 네. 조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사청문회든 아니면 정책청문회든. 그리고 이 위원들은요, 청문위원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한 좌석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처럼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가운데에 진술인이 있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어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청문 대상이잖아요. 여야는 오로지 이진숙 내정자를 놔두고 딱 두 편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내정자도 민주당이 질문하면 무조건 선택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뭐 사사건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논리 표현 이거고 국민의힘에서 질문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답변을 하고 절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도 사실 우리가 아직 인사청문이든 정책청문이든 청문회라는 제도를 정말 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아직 이 몸으로 지금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 저렇게 입장이 나뉘어지지 않고요. 저건 의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가서 의도적으로 위원장에게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저렇게 가는 거 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상대를 내가 도발한 거죠. 예, 도발을 한 거죠. 당신들이 아무리 나에게 뭐 어떻게 해도 나는 그냥 꿋꿋하게 뭐 할래 버틸래 이건데 그런 점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오히려 화를 낸 게 아니라 당신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어떻게 보면 재치 있게 가르쳐 준 건데요. 그 자체부터가 저건 의회라는 거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신 질문을 해주고 대신 어떻게 보면 추궁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보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진숙 씨는 일부러 그걸 무시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심지어 어제 청문회를 중삭모략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정말 국회를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청문회를 중삭모략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관급 청문회 그 인사의 청문회에는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문 절차만 지나고 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고 나면 나는 임명 받을 텐데
당신들이 뭐 나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이런 오만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방금 우리 그 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의 그 구조가 여야가 딱 싸움을 하게 하는 구조가 네,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무총리 청문회를 할 때는 다릅니다. 일반 상임위에서 하지 않고 국회 2층에 있는 회의실을 빌려서 하는데 그 회의실은 그 의원들이 원형으로 딱 앉고 청문 대상자 후보자가 가운데 딱 혼자 앉습니다. 그렇죠. 상임위에서 안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상임위 회의장을 다 바꾸겠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능이잖아요. 권리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한 그 사실 회의실 자체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 여야가 맞대고 그 반사하듯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서 의혹을 밝히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자연인 상태에서 네 생각이 어땠냐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고 그건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해요. 특히 이제 손가락 운동 이런 말을 하면서 분개한 국민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들어보시죠. 굉장히 위험한 분 같아서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이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게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들입니다. 다만 임명직으로 공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중립성을 제가 입장이 가지고 바뀌면 대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짧게.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네네. 쓰겠습니다. 저걸 그러니까 지금 5.18 폄훼하는 글에 좋아요를 맞습니다. 눌렀잖아요. 예, 예. 그걸 손가락 운동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 손가락 운동이라면요. 정말 본인의 어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5.18이 민주화 운동인지 사태인지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이 진영에 그냥 일원으로 묻는 거 아닙니다. 방송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차 이야기하듯이 저거는 도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어떻게 본인의 인식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방송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왜 본인한테 물을 수 없는 겁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손가락 운동을 주의하겠다뇨. 그러면 생각은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누르는 것만 자제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답변 태도를 넘어서서 그러한 인식으로 저는 방통위원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임명되기도 전에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탄핵이란 건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본인이 자초한 측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리님께서요. 저도 손가락 소리에 밟아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 욕을 안 하는데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면상을 안 보려고 청문회를 안 봤는데 어디서 손가락 소리가 나오는 순간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디서 저런 개가 왔는지. 김이룩님. 이진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 장으로 오는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쳐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절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힘낼게요. 아테나님, 지치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저들은 더 날뛸 겁니다. 포기 마시고 힘내세요.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그나마 저들한테는 유일한 브레이크입니다. 아테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렇게 완전히 그 상식이 없지 않습니까? 저게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뻔뻔하게 하잖아요. 저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온다면 저건 정상인이 아니죠. 그런데 생각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아주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그런 짓을 지금 뻔뻔하게 하는 것, 저는 그 의도가
너네들 빨리 포기해. 우리 이렇게 갈 거거든. 싸울 때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야 싸움이 되지. 길 가운데서 옷 짝짝 찢어 벗어버리고 다 벗고 막 온몸을 막 자기가 자해하면서 붙어봐 그러면 그거 싸우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건. 근데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정동영 의원 여러분 잘 알다시피 MBC 앵커 출신이죠. MBC 기자 시절에 같이 근무했어요. 이진수 후보자를 보는 마음이 남달랐을 겁니다. 정동영 의원이 이진수 후보자한테 했던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간부는 노성대 부국장입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장윤미 변호사님? 오만하다 생각됩니다. 아마 정동영 의원이 진수가 이렇게 좀 편히 부른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그냥 후배 기자고 기자들은 좀 끈끈한 게 있고 하니까요. 형 동생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는 이진숙이라는 기자는 제가 기자 지망생일 때부터 종군 기자로서 여성 기자로서는 상당한 또 성취를 이룬 좀 하나의 표본이 될 만한 여성이었던 걸로 되게 저는 각인돼 있습니다. 최소한 기자 이후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라면 어떤 정치 편향과 상관없이 좀 정신을 벼리는 그런 직업인 부분이 있잖아요. 또 사회 지성인의 역할을 담당했던 때가 또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됐는가? 또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의 인식이 지금의 이런 정치적 선택을 갖고 왔는가 아니면 이런 자리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정치 어떤 자리에 끊임없이 가고 싶어 했다고 도전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이게 역으로 역치된 건 아닌가. 좀 과거의 이진숙을 기억하는 과거의 종군 기자였던 그 기자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께는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향님 어찌 하나같이 저런 인물만 찾아내는지요.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이 정부만큼 훌륭한 인재 뽑은 적 있냐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김현주님, 도처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내 세상 왔네하고 다 기어나오는 것 같아요. 해충 방역업체라도 불러야 할까요? 정필성님, 나는 자연인이다 섭외 들어오겠는데요. 자연인 얘기하니까요.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 이진숙 후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지금 5.18에 대해서도 제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그게 불순한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안 밝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좌파는 선전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말미에 MBC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생각에 대해서. 특정 발언에 대해서 피해가지 제가 마시고 본인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특정 발언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발언하는 희생자들과 것은 유족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죄하십시오. 저는 이태원 참사가 기획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합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법인카드 뭐 등등등등 걸쳐서 저는 딱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임명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장관급이든 아니면 다른 자리든 언론에서 미리 하마평이 조금씩 나왔을 때 설마 그 사람을 임명 강행하겠어? 라고 하는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죠. 이번에도 이동관 도망가고 김홍일 도망가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명할 거다. 근데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설마. 왜냐하면요. 지금같이 저렇게 그동안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그다음에 그 이전에 본인이 특정 정당에 공천받으려고 정치하려고 기웃거리면서 보였던 언행 이런 것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진짜 극우에 가깝다고 얘기를 들어도 과언이 아닐 행태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또 나오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겠어 이랬는데 덜커덕 지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청문회에 보면 정말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구나. 저는 이진숙 씨한테도 그랬지만 어제 참고인으로 나온 또 하나의 코미디언 같은 강규형이라는 EBS 이사 있었잖아요. KBS 이사 출신. 그 사람 때문에 중간에 해프닝이 많았잖아요. 저는 이진숙에서 강규형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또 김용원이라는 인권위 상임위원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모습에서 똑같은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억지를 부린다 이런 차원을 또 뛰어넘고 이거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에 자기들 혼자만 덜러덩 그냥 남겨져 있는 거를 오히려 더 과시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상의 뭐라고 표현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가 자연인 때 또 정치하려고 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다. 나 이렇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논쟁을 차라리 하죠. 그래요. 왜 안 합니까? 그때 얘기가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논쟁이 되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말을 안 해요. 회피를 해버려. 그럼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명권자로서 저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끔 정치를 하려면 적어도 2가지 덕목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가 되려면 적어도 2가지는 지켜야 된다.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국민과 최소한 자기가 담당하는 그 부처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2번째는 균형 감각입니다. 왼쪽 말도 오른쪽 말도 듣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이진숙 후보자는 두 가지 다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빼다 닮았어요. 내가 보니까. 윤 대통령도 없거든요. 두 개 다. 그렇다고 이게 본인 철학이 있는 거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도 있었으면 답변 저렇게 안 하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두려워서 못합니까? 그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왜 저런 사람을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그 중요한 방통위원장에 앉혀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헷갈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철근 총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본인은 알면서 그러는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당최 모르겠어요. 그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도대체 뭐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청문회가 오늘까지인데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공금 그러니까 이제 법인카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 MBC 사장도 했고 MBC 보도본부장도 했고 그럴 때 이제 법인카드가 나오는데 그 법인카드는 정말 업무 추진비죠. 업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곳에서 그리고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용처가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의원들이 집중해서 따져보고 물어보는데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철 전 사장과 동일하게 법인카드를 특급 호텔에서 참 많이 긁으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습니까? 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도본부장 재임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사용처가 호텔인 내역 결제 내역만 216건 총 5,900만 원에 이릅니다. 게다가 결제가 집중된 곳이 서울 중구의 한 5성급 호텔이고 특급 호텔에서만 152건 5천여만 원을 사용했고 63빌딩 고급 식당가에서 7,5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그중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특급 호텔에서 법인카드 쓰지 않으셨습니까?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한 적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는지는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보셨을 거고요. 노조가 사실상 24시간 감시하는 데서 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다? 있을 수도 아니 없고 저기 보시면 없었습니다. 2009년부터 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네. 일요일이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골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중에 골프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네,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자료 필요하고요. 기억에 의한 자료가 아니라 이게 반드시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증빙 필요할 것 같고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정헌 의원이 물어봤는데 수행기사가 혼자 식사를 하거나 후보자가 혼자 식사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정헌 의원이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쓰면 됩니까? 이게 법인카드라고 하는 게 자기가 혼자 가서 밥 먹을 때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안 되죠. 보통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혼자 밥 먹는 게 업무입니까? 그게 내가 살아있어야 업무를 보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일단 법에서 업무의 범위는 이를테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 업무 시간 전이잖아요. 그래도 산재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 이 시간 내에 식사하면은 법인카드를 쓰는 게 유용으로까지는 평가를 받지 않고 다만 제가 이게 법인카드의 유용이 문제됐던 케이스들은요. 이걸 사적으로 썼던 게 비교적 명징해서 직에서 내려온 기자들도 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말에 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말에 쓴 걸 본인은 이제 골프를 쳤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상이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그 말이 맞는지 좀 평가할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러 의혹 중에 법인카드를 호텔에서 썼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를 부적절하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업무 관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홍보국장이었다면은 여러 뭐 관계자들을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만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다만 본인이 서강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인근 빵집과 본인의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상당히 많은 결제를 했던 내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소명해야 될 겁니다. 그게 만약에 개인적인 처리라고 보면은 그거는 공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게 좀 사용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공직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될 테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증도 지금 몇 가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 MBC 사장 물러나면서 제과점에서 과자료를 결제한 내역이 있는데 그 과자 제과류를 산 다음에 직원들한테 나눠줬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표 내가지고 무슨 빵을 사고 그러겠나 저도 의심이 가는데 이제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빵을 샀다고 그러니까 유명한 집이 성심당 아닙니까?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심당에서 100만 원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건 위증 아닙니까? 위증이죠. 위증이기도 하고 저분은 안 되겠는데 보니까. 진작 안 되지요. 아니 그 카드를 MBC는 카드를 그렇게 쓰도록 놔둡니까? 아니 그 MBC도 공적 기관인데 그 법인카드 나오는 건데 그 직에 있으면서 그 직에 사실상 활동비 개념인데 아니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에 저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국가 세금으로 월급 받고 특수활동비 등 여러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쓸 건데 저렇게 쓰는 버릇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 저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태예요 저건. 이게요 얼마나 또 우스운 문제냐면요.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한테 벌금 300만 원 구형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특활비 문제 걸려 있죠.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이진숙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냥 잣대는 마음대로 그러면서 무슨 공정 상식을 얘기합니까? 법인카드 저는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노정면 의원이 한 얘기가 두 가지 눈에 띄대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말에 3주에 걸쳐서 대치동 집 부근인 걸로 아마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오후 5시 정도부터 촘촘하게 뭐 김밥집, 무슨 스타벅스 커피점 등등등등 그게 3주에 걸쳐서 공개를 했잖아요. 노정면 의원이 제대로 질의를 마무리를 안 했는데 제 느낌은 그건 누군가에게 법인카드를 대신 사용하도록 준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용 양도 예를 들어서 뭐 김밥집 그 양도 혼자 먹을 수 있는 아니고 또 혼자 그걸 먹는다면 불과 2분, 3분, 5분 단위로 뭐 옮겨 다니면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슬쩍 한 얘기가 있었죠. 누군가의 뭐 선거운동 비슷한 여러 사람들이 뭔가를 준비하는 거에 뭔가를 지원해 주는 듯한 이제 이건데 또 하나는 정말 이 공사 구분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까 그 퇴임하는 날 대전에서 빵 구입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퇴임식까지 하고 나서도 법인카드를 써야 되느냐. 당신이 선물을 하고 싶었으면 네 개인 카드를 써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이 공사에 대한 구분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김 총장님 말씀처럼 공직에 가서 국민 세금을 써야 되는데 국민 세금을 또 똑같이 저렇게 쓸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혀를 끌끌 차게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소리가 자꾸 끊긴다 이런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유튜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좀 끊기는 현상은 새로 고침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또 뭐 이준석 청문회가 있어서 그거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거 뭐 협찬은 일밖에 할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을 장관급이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거기에 이렇게 앉힌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사권자는 앉히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본인이 부족하면 장관이라도 잘 뽑아야 나라가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이제 방송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을 방통위원회 뭐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극우 유튜버나 극우 쪽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대통령 부부에게 평소에 좀 많이 잘했던 모양이죠. 햇살바람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참 대단하다. 어쩌면 이런 범죄자들만 찾아오는 것일까? 예.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준석 의원이 가세연에 이준석 출연했던 거 질의하는 내용도 있었던데 그것도 한번 짧게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이준숙 부장님, 제가 참 저도 이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게 2021년 5월쯤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방송에 나가서 이준석 화교 논란이라는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예, 제가 그쯤에 어떤 계기로 출연하시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저건 아는 얘기라서 근데 완전 거짓 정보거든요. 왜 저 방송에 참여하셨죠? 제가 나갔던 것은 그때 어떤 선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구독자 수가 많은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을 했고요. 또 그 대표가 제 회사 후배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출연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준석 위원님한테 제가 전혀 부정적인 발언을 안 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 뽑는 것은 유튜브 진행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나갔을 때 이런 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김철근 총장님? 아니 그 제목 봤잖아요. 예. 근데 왜 화교 얘기가 나와요? 가세연이 하여튼 뭐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이런 저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가져와서 저 화교 논란까지 한 번 있었죠, 사실은. 그게 누구죠? 개그맨 누구 있습니다. 그 진보 쪽 성향의 강성범? 예, 강성범.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아마 그 화교 논쟁을 했을 거예요. 그걸 받아서 가세연에서 했던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출연한 모양이죠. 이준석 의원은 과방위를 신청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지난번에 개혁신당 출범하면서 1호 법안도 방송 관련 법안이고 그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원래 같아요. 이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가 1순위였고 2순위가 교육위, 3순위가 과방위였는데 1, 2순위는 배정이 안 되고 의장이 이제 비교섭 단체는 의장이 이제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방위 배정을 했는데 과방위의 방송 관련해서 관심이 많죠. 본인이 1순위로 올린 건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차민희 위원장을 다른 데서 잠깐 봤는데 차민희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의 질의서를 다 받아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 질의서가 제일 좋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스텝이 누구였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 얘기를 꼭 내가 이준석 의원한테 전하겠다 해서 그날 저녁에 전달을 했어요. 이거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정말요? 이준석 관련은 여기까지만 하죠. 국민들 더 힘드신데. 그런데 아까 한 분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변함없이 님께서 이렇게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는 거 또
못되게 쓰는 거 이거 가지고도 탄핵 사유는 안 됩니까? 그랬는데 장미 변호사님 네. 혹시 이제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이런 경우는 혹시 그걸로 탄핵할 수는 청문회 없습니까? 위증이라면, 그러니까 MBC의 간부로서 법인카드를 유용한 거는 배임 이슈로 별도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선 이게 단순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업무와는 무관하게 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봐야 되고요. 다만 일단 위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식으로 선임되기 이전의 절차라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지는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비교적 이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아서 사실상 방통위에 사실상 임명되면서 그 사전 작업으로서 본인의 어떤 소신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 위반 그리고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로 한 그 축으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진숙 청문회 보다가 혈압이 오르는 바람에 고생했습니다. 아직 혈압약 안 먹고 있어서 오늘은 안 보고 있습니다. 노블 우머님 그러셨는데, 예, 이제 그만 보세요. 예. 아리아님, 앵커님 마이크 끄고 욕 좀 대신 좀 해주세요. 미쳐버리겠어요. 저한테 자꾸 욕 시키지 마세요. 입벌구랑 빨래 건조대님, 대통령도 새로 고침할 수 있었으면. 그러네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한동훈 대표하고 또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 또 주요 당직자들 불러서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그 동네 어떻게 될까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어제 이렇게 뭐 노타이 차림으로 회동했던데 그 장면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예. 저기가 용산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용산이더라고요. 용산에서 어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 앞으로 윤경호 소장님 보시기에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저께면은 하루 만에 이제 부른 거잖아요. 김건희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빨리 이 만찬이라는 형식으로 회동을 했을까? 저는 어느 패널리스트의 의견을 제가 대신 공감을 해서 좀 인용을 합니다만, 이거 윤석열이 한동훈 포위를 위한 사인을 보낸 거다, 이 말이 딱 와닿대요. 한동훈 너 나에게 겨누지 마. 왜냐하면 저 보세요. 이제 대표에 나왔던 한동훈 말고 나머지 원희룡, 나경원, 뭐 윤상현은 어찌됐든 친윤 내지는 이렇게 반윤은 아니었잖아요. 일단 반한이죠. 반한이었죠. 예. 예, 비한 내지는 반한. 그러니까 그들끼리 서로 아직은 뜻을 같이 한다 이거고. 그다음에 당의 지금 당직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거 아니니까 그들이 동시에 어찌됐든 내 편이야 라는 거를 윤석열이 뒤에 세워놓고 과시하는 자리. 너 앞으로 나에게 또는 김건희 내 배우자 김건희에게 겨누지 마. 이걸 곧바로 그냥 딱 어떻게 보면 무력 시위처럼 그 말이 딱 와닿던데요. 김철근 총장님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두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힘 빼게 한 거죠. 어제는 어제 만찬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너 그래봤자 내 아래야.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불러야 그 둘 간의 불화가 있니 없니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시기는 빨리 당겼고 대신에 선출된 지도부만 부르지 않고 전현직 지도부 낙선자들까지 다 불렀어요. 그래서 원어브댐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원어브댐으로 격화시키고 독대도 없었어요. 보통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저런 자리를 만들면 따로 10분 내지 20분 정도 적어도 따로 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일치 단결해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라는 소리는 일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식은 대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힘 빼기. 네. 그리고 그 이른바 3일천하가 아니고 100일천하로 될 거로 보이는데 한동훈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재보궐선거에 승리를 해야 돼요. 다음 재보궐선거 가장 빨리 오는 게 10월 달입니다. 10월 재보궐선거인데 10월 재보궐선거는 단체장만 합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게 3군데고요. 강화군수, 영광군수, 곡성군수. 그러니까 3군데고 2심까지 확정돼서 10월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천안시장, 아산시장, 서울교육감, 부산교육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큰 선거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가 보란 듯이 선거에 이기는 상황이 생기면 한동훈은 농론이 되는 거고 거기서 어찌됐건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한동훈은 낙마하는 거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100일 천하로 끝나냐 그 이상 가느냐. 그 이른바 그 정부 여당에 정치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러브라인과 갈등 라인이 있으면 드라마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갈등 라인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될 거냐, 관리가 안 되는 수준으로 커져서 깨질 거냐, 이 상황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독대를 안 했구나. 예, 결국은 최수병 그 특검법, 예. 김건희 특검법 이것으로 결국은 안 맞을 거예요. 서로 입장이. 예. 근데 그걸 조율할 수 있겠냐? 조율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는 그나마도 독대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계속 예. 만난다고 그랬는데 예. 결국은 쫓겨났지만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과 윤석열 간의 독대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독대를 해주겠습니까? 독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당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중심으로 해라. 이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해주겠죠. 독대를 안 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힘을 낸다, 또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궁금해요.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누가 더 많을까요? 근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몸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요. 살이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특검만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예. 이게 국민 앞에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 지정 그 방식만 바꾸면 안 받을 도리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물러난 게 아니라 그냥 움츠려든 거죠. 왜냐하면 김재현 최고가 우리는 당대표가 원내 사령탑이 아니라서 말 안 들을 건데 뭐 이랬으니까요.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건데 쪼그라드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준 거는 큰 패착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장여찬 최고 아마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닐 겁니다. 어떤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여 움직이는 게라는 중평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러고 있죠. 한동훈 특검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을 엄청 서둘러서 이제 할 동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최상병 특검에 완전히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좀 선택지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난맥상이 있을 건데 저는 처음부터 첫 발부터 좀 잘못되고 있는 게 한동훈이란 정치인의 한계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일베 사냥꾼님, 그냥 전화는 술 약속이 없어서 잡은 날일 겁니다. 비어있는 날. 근데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서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술 많이 마시는 것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런 걱정을 그러니까 이게 걱정될 정도로 많이 마신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제 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옛날엔 수도통합병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군 관련 거기죠.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막 개발하고 있는 게 술 깨는 약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술을 자건 뭐 일을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고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철근 총장님? 아, 그렇죠. 술을 보통 사람들이 그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면 블랙아웃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유고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만약에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뭔가를 일을 시켰다. 근데 다음날 기억을 못한다. 이건 엄청난 사고죠. 대형 사고 나는 거죠. 근데 그 빈틈을 누가 역할을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사고는 더 크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을 같이 쓰고 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국군 지구병원. 예, 쏘가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윤경호 소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내외가 프로포폴을 맞는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프로포폴을 맞으면 그냥 의식을 잃는 거잖아요. 맞추지니까. 맞추니까. 잠을 자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깨울 수라도 있지만 이건 깨우지도 못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근데 프로포폴을 왜 맞느냐? 그러니까 대개 경우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료 목적상 어떠한 기간 중에 프로포폴을 맞고 뭐 예를 들어서 위장, 대장 내시경 할 때 일반인들이 접하는 건 그 유일한 기회잖아요. 나머지는 다 특정한 목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프로포폴을 맞는다는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에 그 잠깐이라도 숙면을 즐긴다 뭐 이런 건데, 과연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술은 술대로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불면증까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그래서요, 이제 이 레임덕, 데드덕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를 하고 가장 가까이에 접근한 사람들 중에 아마 양심선언 내지는 이 폭로가 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카더라로 돌아다니기만 한다면 이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아, 좀 제발 좀 나라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술 마시느라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저 계속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아오는데 대통령실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뉴스 보고 대통령실에 그걸 떨어지도록 놔둔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대통령실에 떨어지는 것은 무슨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하 지점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어제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떨어졌어요. 어머. 아니, 그러니까 이 일반 아파트 단지는 이를테면 그걸 사전에 제거를 하는 게 뭐 500개인가를 이번에 이제 북한이 날렸다 그러니까 어렵다면, 그러나 대통령실 그 바운더리에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다? 저는 이거 뭔가 언제까지 오물만 담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만약에 거기 그래서 생화가스라든지 아주 위험한 거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뭐 터진 다음에야 대응합니까? 저는 좀 의심까지 들어요. 이 무슨 의도가 있는가? 지금 안보, 경제는 어떻습니까? 제주님, 아이디가 제주신데요. 장사하신 분들 하나같이 30년 만에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용산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착한 악마님, 어제 오랜만에 건설 쪽 선배를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선배가 용산 대통령실 공사 중 일부를 하청받아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 단가가 3배씩 부풀려서 견적을 받아 지급하고 우회로 대통령실이 지정한 별도 법인의 2배 수익을 다시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직접 경험했지만 이걸 말하면 현 정권의 세무조사 등 보복이 있을까 봐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죠. 오늘 아침에 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유력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대요. 그런데 지금 뭐 관련된 데서 이렇게 소스도 안 주고 못하게 해서 보도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경제 어려운 거는 이미 건설업체 쪽은 지금 하청되는 데는 다 지금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러는데도
걱정입니다. 걱정. 근데 그 술자리에서 나왔던 그 얘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그게 그 건만 가지고 한 건만 했겠냐. 그런 유형으로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그렇게 했다? 이건 완전 국민들 깔봐도 이게 보통 깔본 게 아니잖아요. 직접 하청받아서 일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조사해야죠. 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 예,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강선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장유미 변호사님,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시죠. 을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대첩 압승에 헌신했습니다. 저 강선우 검증된 유능한 팀플레이어입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필요한 사람 우선 한 표는 2번 강선우입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강선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투사같이 보이시지는 않는데 연설하시는 거 보니까 투사의 면모가 있으시네요. 원래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 예. 이렇게 얻어맞고 그러면 더 아픕니다. 네. 제가 나오시면 네. 항상 이제 후보님들에게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왜 출마했냐. 그것을 알아야 네. 유권자들이 또 네. 당원들이 국민들이 찍어줄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왜 출마했냐 하는 것 전에 이분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을까?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혹시 죄송하지만 자녀분이 장애가 있으신가요? 네, 발달 장애인이에요. 네. 밝혀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라서 이제 미국이 그게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네. 미국이 참 이 제도가 잘 돼 있는데 이걸 미국에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좀 이식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걸 빨리 이루는 방법이 정치가 아닐까? 정치가 가장 빠른 길이고 또 깊이 시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딸이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복잡하고 장황한 질문을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 그 한마디를 했고 여기에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따님인가요? 네.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 몇 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 아이가 21살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2016년도니까 12살? 뭐 고만 할 때였어요. 시인인가 봐요.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아이. 이 친구가 그 발달 장애인들만 다니는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거기는 뭐 애견 케어과도 있고 바리스타 과도 있고 네, 그런 과도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복닥복닥 지내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제 그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본인의 어떤 고집 문제 행동 이런 게 본인이 생각해도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한테 그러더래요. 나의 선생님이자 나의 의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자기를 고쳐줬다고.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혜린이.
혜린이 어록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만들어야 돼요. 네. 오늘 아침에는 또 출근하기 힘들다고 싫다고 그랬더니 예. 하기 싫은 일을 인생에서 가끔 해야 돼. 그래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스승 맞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친구예요. 예, 네, 네. 예. 그래서 그 심장을 따라서 시작한 일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도 좀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고편 정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길을 생각하면 설레고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 제가 어려운 선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라성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을 만나 뵙는 이 과정, 날들, 시간이 행복해요. 예.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표가 적은 거지, 저는 또 제 표만 놓고 보면은 많은 거예요. 아니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뭐 이제 아직은 초반이지만 뭐 중진, 다선 대개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재선 갓 재선. 갓 재선이시고 재선. 뭐 그런데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저는 큰 성취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왜 내가 민주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민주당 2기 이재명 지도부는 오늘은 잘 싸우고 그리고 내일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전국이고, 사실은 대선을 지방선거 이후에 치를지 이전에 치를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혼란된 상황입니다. 탄핵이 재집권과 동의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탄핵이 재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의 재집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고, 더 아픈 곳은 더 아플 것이고, 더 힘든 곳은 정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재집권의 준비를 아주 촘촘하게 해야겠죠. 그 재집권을 하는,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해야 되는 그런 얼굴들이 가장 많은 곳이 외연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곳인 거죠. 민주당 많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있습니다. 저는 선한 정치의 힘을 아주 굳게 믿거든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낸 세금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당은 저는 민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누구 한 명은 국민의 삶을 끊임없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챙겨야 됩니다. 지도부 중에 누구 한 명은. 정치인 강선우가 갖는 목소리의 힘은 저는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그리고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한 명쯤이 이 지도부 구성에 들어가야지 탄핵이 재집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집권 한 번만 하고 그만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미래 또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꼭 필요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 공감이 갔는데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 어르신 말씀인데 네.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왜 강선우냐 하는 부분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셔야 1등도 하고 그러시지 않을까. 왜 강선우입니까? 제가 배군계 정어리 TV에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셨으면 아마 처음부터 1등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왜 강선우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네. 지금 제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총론 같은 그게 민주당의 네, 어떤 그 당위성인데 것이죠.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은 네. 민주당이 잘 돼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네. 강선우가 돼야 된다 네. 하는 것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정 활동에 있어서
당장의 표가 되는 정치가 아닌 미래의 길을 만드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표가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챙기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우리 민주당을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으로 직접적인 성과들을 냈고 그리고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1대 국회 동안 한 이틀에 하루를 민주당 대변인으로 예.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프레임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적들이 쓰는 언어를 우리가 써서는 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프레임 싸움의 삿바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실수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히 역으로 뒤집어서 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재명 악마화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 대세로운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을 기술적으로 실수 없이 정밀하게 정밀 타격 같은 거를 잘해온 사람으로 인정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 기술은 어떻게 획득하셨어요? 사실 그 대변인 시절에 네. 기자들한테 평가가 네. 지금까지 겪어본 대변인 중에서 최고. 강선호 대변인이 이렇게 뭐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 편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뭐 전공은 그쪽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메시지를 이렇게 다루는 거. 근데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타고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혜린이가 시인인 것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혜린이를 닮은 거군요.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가장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정보를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골라내는 작업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골라낼 때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선 우리 당을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이해도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류가 누가 지금 이 물길을 팠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를 때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대한 뭐 보상이라면 보상, 그 결과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왜 강선웅가 그 네. 말씀을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더 잘 돕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치를 했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이 이제 훌륭한 당이 되고 또 집권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그 지도부에 들어가면 우리 당이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나를 밀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너무 저로서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강선호 의원님 같은 분이 민주당 지도부의 한 축을 이루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정봉주 후보가 1등을 달리는 것도 이렇게 제가 그냥 가볍게 분석을 해보면 절마가 제일 잘 싸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후보 가운데 싸움으로는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싸워야 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 싸워야죠. 기술적으로도 잘 싸우고 전략적으로도 잘 싸우고 그런데 이 싸움을 하려면 싸움에 대한 동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은 최대한으로 끌어올수록 싸움에 유리하겠죠. 그럼 이 동력의 원천은 어디인가? 결국은 민심이거든요. 결국은 민심인데 지금 현재
정치가 싫다, 시끄럽다, 맨날 싸움만 해라고 고개를 돌리고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그럼 그분들의 지지를, 마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의 싸움의 동력으로 가지고 올 것이냐. 사실은 그 일은 민생 개혁만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의 삶을 신경을 쓰는구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핵이 집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생개혁이라는 것 자체도 싸움이거든요. 예,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답게 챙기기 위해서는 반대 진영과 싸움을 해서 그것을 획득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획득을 해온 그 식량이 이 싸움의 동력, 연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은 강선호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자산을 당원들이 다시 발견하는 좋은 계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절대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듣고 싶은데. 사실 뭐 반전의 전략이 있냐, 반전의 카드가 있냐,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원칙만한 전략이 없다. 이 원칙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만한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 원칙적으로 들여다보면 누가 잘 싸우나를 가려내야 되죠. 그래야 되는 숙제가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준비를 잘 하나를 잘 가려내야죠. 그 준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집권 준비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당겨서 보면은 민주당이 한 번 재집권하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의 폭을 더 넓히고 그리고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더 많은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그 역할을, 그러니 잘 싸우는 가려내는 역할, 누가 잘 싸우나, 누가 준비를 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준비에 있어서 집권 준비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 좀 판을 넓혀가는 그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마지막 당원 한 분까지 만나겠다는 것이 저만의 어떤 카드, 전략입니다. 가끔씩 던지시는 이렇게 표정을 보면 싸움꾼의 면모도 제가 느껴가지고 움찔움찔합니다. 표고버섯이 조아님,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괴물 진숙이 보다가 천사 선우님 보니까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네요. 우리가 일부에서 이진숙 후보자. 네. 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막 그렇게 뽑는지 그것도 이따 좀 여쭤보겠고요. 나라님, 민주당 큰 재산이죠. 강선호 의원님 최고. 감사합니다. 리님, 강 의원님 본인 자랑 어필할 때 겸손하면 안 돼요. 조이님, 보물 같은 따님을 두신 강선호 의원님 이제 알았네요. 응원합니다. 우도님, 강선호 의원님 같은 차분하고 냉철하고 치명적인 의원이 필요합니다. 아주 다른 때보다 더 응원 지지 댓글이 많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또님, 강선호 의원님 젊어 보이는데 21살 따님이? 예. 선경님, 엄마 심장을 따라가 심쿵. 그래요. 저도 참 록님도 저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시는데 아까 오시기 전에 네. 출연하시다 그러니까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이 네. 강선우 성함으로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강하고 선, 선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강선우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정어리 감사합니다. 절찬의 모집중에 아주 근사한 그러게요. 예. 너무 멋진데요. 네. 이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게 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네. 아주 재미있는 삼행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황선홍 선수가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네. 개그맨 한 명이 아주 재치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황선홍 이름으로 네. 삼행시를 자기가 지어보겠다는 거예요. 황금의 발, 선. 선수들의 희망. 그러니까 얼마나 황선홍 뿌듯했겠어요. 네. 네. 근데 홍명보 파이팅 그런 거예요. 그런 반전이네요. 예, 아주 재미있었어요. 강선우, 강하고 선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 아주. 예. 감사합니다. 이런 또 지지, 응원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힘이 팍팍 나시죠?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예. 사실은 제가 뭐라고 얼굴 한번 직접 뵌 적도 없는데 거기 계신 지역에 투표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딱 2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예. 저도 선거를 이렇게 쭉 지켜보면 이기는 것보다 즐기는 것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꼭 결과가 좋더라고요. 네. 예. 우리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로 저는 민주당이 더 크게,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현장에 가면은 이 민주당에 대한 이 애정, 그리고 현재 그 김건희 정권에 대한 그 분노, 그게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이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오롯이 받아내는 그릇이 돼야겠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그런 다짐을 더 하게 돼요. 현장에서 뵈면. 네.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슈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사실 지금 좀 고민하는 지점이 그겁니다. 탄핵 입법 청문회 청원도 이제 150만 이렇게 되고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한테는 심리적 탄핵을 당했다고 당했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탄핵의 온도가 100도까지 갔냐?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탄핵을 했을 때 민주당이 그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만한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까지 못 끓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데는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 대세론이 아직은 그 레거시 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확실한 대세론이 굳어지면 저들이 저항 없이 투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직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또 이상한 일들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그러하고 용산도 그러하고 그러면은 이게 확실한 대세론이구나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셔서 그게 녹아들어서 이게 쫙 분노가 더 올라가게 하려면은 저항을 최대한 민주당이 눌러야 돼요. 그 저항을 누르는 힘이 국회에 있습니다.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쁜 행정보다는 없는 행정이 좋고요. 나쁜 수사보다는 없는 수사가 낫습니다. 손발을 묶어놓는 저항을 하는 그 단위들의 손발을 부지런히 묶는 역할을 민주당이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저들이 진짜 이제 그냥 투항하는구나 해서 대세론이 굳어지면 저는 이 탄핵이 100% 된다라는 확신이 생겨야지 이게 온도가 확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일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될 임무가 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그 끓는 점까지 빠르게 도달하게 해야 되는 민주당의 임무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를 버려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계속 몰아가고 몰아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스스로도 아, 나 한동훈이 살 수 있는 길은 김건희 정권 탄핵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민심의 바로 고 진짜 최전선에서 들을 수밖에 없도록,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이러다가는 한동훈 내가 죽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도록 민주당이 그것을 명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숙제가 2기 지도부에 있는 것이죠. 이런 지적도 있죠. 이제 너무 친명일색으로 가가지고 과연 괜찮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론 가장 중심이지만 그래도 당이 좀 민주적으로 여러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우려들로 연결이 되는 것이 과연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그래서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집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네. 흐름으로 가는 것인데 예전에 2024년이 아닌 조금 더 이전의 시대, 즉 사회적 자원이 지금보다는 더 풍부해서 먹고 사는 투쟁이나 생존의 싸움을 덜 해야 했던 시기에 소위 중도층, 소위 무당층은 저는 정치적인 가치나 그 정당의 모습을 보고 그때 가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그래도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이후, 포함한 이후에 저는 중도층은 매일매일 생존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조금 가져가고 나도 조금 가져가고 우리 둘 다 잘 살자는 그 절대적인 그 자원의 가치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양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소에 무당층 정치에 관심 없거나 아니면 중도층은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이 정치적으로 일색이다, 누구의 일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 다양성을 보고 결국은 투표를 합니다. 이 정당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를 공략하는 것은 결국은 아, 내가 민주당을 뽑았을 때, 민주당 후보를 뽑았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직접적으로. 예.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를 하는 그 논리의 다리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잘 이어졌다. 그러나 2024년에는 그것이 좀 그 다리가 끊겨 있다. 민주당은 충분히 정책적인 다양성으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 준비를 조금 더 두텁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뵙고 귀한 보석을 하나 발견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석은 이제 과찬이세요. 좀 알아봐줘야 귀하게 쓰일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1등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제치고 가면 맨 앞에 가 있게 된다. 앞에 몇 명 없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들 계시. 예. 혹시라도 또 힘을 받고 싶으면 네. 우리 정어리 TV에 나와주시고 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네. 당원 동지들 또 네. 국민들께 한번 좀 지지를 한번 호소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축제입니다. 제게 표를 주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다. 얼른 와라. 라고 해주시는 그 당원분들의 마음과 목소리가 제게는 한없는 위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남아 계신 그 당원 한 분의 손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번 8.18 전당대회 더 크게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로 만들도록 제가 제 역할 열심히 잘 해내겠습니다. 많이 손 잡아주시고 많이 함께 우리 웃으면서 좋은 축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이런 싸움판에 강 의원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조금 숨이 좀 쉬어집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그런 의견이 많아요. 팅팅님, 저는 강선호 의원님 웃음소리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고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파한 데서 자라니까 좋아하고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힘내세요. 강선우, 우선선우 그러셨고. 아까 삼행시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잘 만들으셨다 그랬더니 최원상님도 도전하셨네. 하나만 더 소개해 볼까요? 강하게 싸워주세요. 선한 사람들은 매일 당하네요. 우리를 믿고 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대단하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강선우 후보 만나봤습니다. 그저께 나온 민영배 의원은 꼴찌예요. 근데 꼴찌가 아니잖아요. 아유, 순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생각하면은 무릎이 툭툭 꺾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싸워야 하고 나가야 하니 저는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당원이 한 분이실지언정 그분 손을 꼭 잡아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이번 전당대회 즐기고 있어서 오히려 너 그래도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함께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듣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참 귀하잖아요. 전당대회가 축제잖아요. 맞아요. 강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좀 웃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게 전당대회입니까? 분당대회죠. 예.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심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겁게 하라고 지금 심장이 막 박동치는 것 같은데요. 저의 심장은 당원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가까우셨어야 되는데.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셨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때문에 그쪽 많이 보시는데도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해 주신 의리파들 위해서 오늘 제가 더 많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댓글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요. 김일웅님, 이우리님, 아테나님, 정필성님, 김현주님, 한영숙님, 드래곤씨님, 그리고 햇살바람구름비님, 삼행시 남겨주신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방금 전에 삼행시 하신 분 성함이 어디 갔어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방금 전에 삼행시 남겨주신 분, 예, 그분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수님께서 맨날 핸드폰으로만 보다가 TV로 오늘은 보고 계신다고 앞에 인사 주셨는데요. 예, 김영수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복더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함께해서 이겨내십시다. 벌써 이렇게 언제 월요일날 이번 주 어떻게 가나 했는데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이고 곧 주말이고 예 그러다 보면 말복하고 말복 전에 입추죠. 그리고 뭐 또 쳐서 오면 이제 그때부터 또 겨울 걱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죠.